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눈먼 어미 하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한 몸을 팔아버린 22살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내던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청년을 종처럼 부리던 마을. 최고의 양반이 숨기고 있던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이토록 기막힌 효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아들 하나가 어떻게 수십 년간 마을을 쥐락펴락하던 악인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힘을 건네주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눈물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이 다 뻥 뚫리실 겁니다. 조선 어느 해 이른 봄,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막동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막동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강씨 부인은 막동이 15살 되던 해부터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막동이 20살이 되던 해에는 완전히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막동은 어머니의 눈을 고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밭을 갈고 밤에는 집신을 삼으며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약값을 대기가 턱없이 부족했고 어머니의 끼니를 챙기기도 빠듯한 처지였지요. 어머니의 눈을 고치기 위해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러오려면 수십 냥이 필요했는데 막동이 하루 종일 일해 버는 돈은 겨우 서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막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아 한 입 두 입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머니 눈을 고치겠다는 믿음 하나를 놓지 않은 채 가끔 밤늦게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막동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막동은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갈 때면 언제나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이 아주 푸짐합니다. 어서 드십시오. 눈먼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감추어진 고단함을 어머니가 몰랐을 리 없건만 어머니 역시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꺾일까봐 차마 걱정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막동 모자에게 진짜 비극이 찾아온 것은 그 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최고 권세가인 조참봉이 막동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조참봉은 마을 이장 자리까지 꿰차고 앉아 수십 년간 마을을 좌지우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얹어받고 못 갚는 백성들의 땅과 집을 빼앗는 것으로 부를 키워온 자였지요. 막동아, 내 아비가 나한테 빌린 돈이 본전이자 합쳐서 25냥이다. 이제 갚을 때가 됐느니라. 막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조참봉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조참봉은 달고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막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내 아비 빚은 내 빚이다. 열흘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과 이 땅은 내 것이 된다. 조참봉이 떠난 뒤 막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냥. 막동이 쉬지 않고 일해도 2회는 좋게 걸릴 돈이었습니다. 열흘 안에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눈먼 어머니가 막동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막동아, 이 집 없어도 됐나? 어미는 괜찮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애써 잡아주는 그 떨리는 손을 생각하니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동은 조참봉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참봉 어른, 저를 사십시오. 조참봉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를 어른의 종으로 부리십시오. 대신 어머니 빚을 탕감해 주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끼니는 챙겨주십시오. 그것이 조건입니다. 조참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건장한 청년 하나를 평생 부릴 수 있다는 계산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청년의 어미가 눈이 먼 데다 빚까지 있으니 도망칠 엄두도 못 낼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좋다. 대신 도망치거나 불만을 품으면 내 어미를 거리에 내쫓을 것이야. 막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막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 자식 용서하십시오. 제가 잠시 어른 곁을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 앞에서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막동아, 어미가 뭘 잘못 살았길래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놈아, 이 어미 눈이 먼 게 내 탓이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만 건강히 계십시오.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막동은 그 손을 느끼지 못하는 척 더 세게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조참봉의 집에서 막동의 나날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깃고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낮에는 논밭을 갈고 저녁에는 마구간을 치워야 했으며 끼니는 하루 2번 주인집 식구들이 남긴 것을 먹었습니다. 손바닥은 피가 나도록 부르텄고 등은 굽어 펴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쉬면 어머니 끼니가 끊긴다는 협박이 언제나 목줄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조참봉의 아들 조도식은 아버지보다 더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막동에게 트집을 잡고 이유 없이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종놈아. 어디 눈을 치켜뜨고 있어? 조도식은 자신이 한 번 때릴 때마다 막동이 무너져 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면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를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아침 저녁을,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을. 한편 막동의 어머니 강씨 부인은 홀로 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간간히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지만 눈먼 몸으로 혼자 지내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장독대에 부딪혀 무릎을 찢고 부뚜막에 손을 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강씨 부인은 누구에게도 아들 걱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져 있었지만 누가 그 얘기를 꺼낼라 치면 강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막동이는 제 뜻으로 한 일입니다. 그 아이 욕하지 마십시오. 매일 새벽이면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들 막동이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이 어미는 죽어도 좋으니 막동이만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 눈먼 얼굴을 들고서.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참봉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막동이 주인 집 귀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막동이 그 녀석이 은그릇을 훔쳤다지 뭐야. 효자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이었구먼. 소문은 눈 깜짝할 새에 온 마을로 퍼졌고 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막동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몸져 누운 지 사흘이 지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조참봉 집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은그릇은 조도식이 술값으로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 두려운 조도식은 막동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막동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조참봉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막동을 곳간 안에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막동은 곳간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밥은 드셨을지, 잠은 주무셨을지, 이 곳간에서 내가 죽는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그 생각이 들자 막동은 흙바닥을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어머니가 눈을 뜨는 날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곳간 뒤편 담장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막동이 담장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막동 도련님이요. 막동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도련님이라는 호칭 때문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 참판 어른 댁 출신 노비 출신 장서방이라 하오. 도련님 아버님을 오래 모셨던 사람이요. 막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서방이 전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막동의 아버지 이석구는 사실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전직 관료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낙향한 뒤 작은 마을에 숨어 살았던 것이지요. 조참봉은 바로 그 이석구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자였습니다. 이석구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도 사실은 조참봉이 식사에 독초를 조금씩 섞어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석구가 남긴 땅 문서와 재산 관련 문서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차용증은 처음부터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막동의 아버지는 조참봉에게 단 한 푼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장서방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어 그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얼마 전 세상을 뜨자 장서방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련님, 저에게 증거가 있소이다. 장서방이 내민 것은 낡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석구가 살아생전 꼼꼼히 기록해둔 일기와 조참봉이 건넨 독초의 흔적을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참봉 명의로 된 거짓 토지거래 문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린 아들과 눈먼 아내를 두고 섣불리 나섰다가 화가 미칠까봐 죽는 날까지 증거를 모으고 또 모았던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독의 기운이 몸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버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이것을 찾아낼 것을 믿으며, 아들이 이 나쁜 자를 무너뜨릴 것을 믿으며, 막동은 그 문서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그 고통이 낡은 종이 위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막동은 그날 밤 소리를 죽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막동은 장서방의 도움으로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사또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눈먼 어머니는 아들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동아, 어머니는 두 팔을 벌렸고 막동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의 등에 닿은 어머니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여기 있다는 것을 손으로 확인하는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막동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조참봉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뺨에 난 상처를, 거칠어진 손바닥을, 쑥 들어간 볼을, 고생했다, 막동아. 그 한마디에 막동은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종살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 사또 앞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장서방의 증언과 이석구의 일기, 위조 문서들이 한꺼번에 제출되었습니다. 사또는 사안이 중대함을 판단하고 즉각 한양에 보고했습니다. 한양에서 파견된 관원이 직접 내려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참봉은 소식을 듣자마자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밤중에 말에 짐을 싣고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광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을 쥐락펴락하던 그 위세가 포승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군이 조참봉의 집을 수색하자 그간 뺏고 빼돌린 토지 문서와 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논문서와 반문서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치 악행의 증거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참봉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저 종놈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악행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조참봉 자신이 가장 먼저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막동이 차분하게 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꼼꼼하게 기록된 날짜와 내용들을. 조참봉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없는 일을 어떻게 기록하셨겠습니까? 막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종살이 내내 이를 악물고 버텨온 청년의 목소리였고 죽어서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조참봉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판결은 명쾌했습니다. 조참봉은 가로챈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조도식은 거짓 고발죄로 곤장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조참봉에게 아첨하며 막동을 핍박하던 자들도 하나하나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탈당했던 마을 사람들의 땅이 하나하나 돌아왔습니다. 이석구의 집과 땅도 막동에게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빼앗긴 재산까지 더해지니 막동은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손꼽히는 지주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참봉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꼴을 보며 속이 다 뚫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눌려 살던 그 압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그냥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악인이 무너지는 장면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막동은 되찾은 재산으로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양에서 눈 치료로 이름난 의원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강 씨 부인의 눈을 살피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에 치료했다면 어려웠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있습니다. 약 석 달에 걸친 치료 끝에 강 씨 부인의 눈이 서서히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빛과 어둠만 구분하더니 한 달이 지나자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정작 입을 열려 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낙동아, 강 씨 부인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명하게, 또렷하게. 막동은 어머니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녀석아, 언제부터 이렇게 컸냐? 강 씨 부인의 손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도 확인하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마의 주름, 눈가의 그늘, 종살이가 남긴 흔적들을 어머니는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내 새끼. 막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막동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찾은 재산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조참봉에게 땅을 빼앗긴 집들의 하나하나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서당도 열었습니다. 흉년이 드는 해에는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면 막동은 밥상부터 차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겪었던 것들이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보살피는 눈이 되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눈을 뜬 뒤로 날마다 마당에 나와 햇살을 받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도 느꼈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햇살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환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을 강 씨 부인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봉우리도, 마당 구석에 피어난 들꽃, 한 송이도 전부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고 눈부셨습니다. 그 환한 빛 속에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강 씨 부인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막동은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햇살을 받을 때면 조용히 곁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여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는 것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막동에게 물었습니다. 막동아, 그때 종 계약을 맺을 때 무섭지 않았느냐?
후회는 안 했느냐? 막동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각을 하면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미도 버틸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동아, 내 아비도 그랬을 거다.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너와 나 생각에 버텼을 거다. 막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어미와 아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뻗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만 사실은 제 어미 하나 지키려는 자식의 진심을 가장 먼저 돕더라. 조참봉은 결국 유배지에서 쓸쓸히 세상을 떴습니다. 수십 년간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재물도 곁에서 울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을에서 지워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기는 자신이 남긴 것으로 기억됩니다. 조참봉이 남긴 것은 수십 년의 원한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반면 막동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증명했으니까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도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처지여도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어떤 권세도 꺾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죽어서도 자식을 지키려 한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 어떤 독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악인이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심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 이 세상 어떤 힘도 자식이 어미를 향한 진심만큼은 꺾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오래된 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알려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막동이가 어머니에게 보여준 그 마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다음 편에서도 조선 팔도에 전해 내려오는 기막힌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